(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어느 한 가정. 어머니는 빙판길에 넘어져 팔을 다친 뒤 일자리를 잃습니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리저리 전전했지만 끝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한 세모녀. 세모녀는 결국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놓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경제적 어려움, 신체 및 정신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진주 가자동. 조현병 치료 중단 후 피해망상에 시달렸던 안 씨. 그는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화재를 일으킨 후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결국 사망자 5명, 중상 3명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미리 예방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교육 진행을 맡은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 정신응급 개입의 이해, 2편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정신응급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적절한 대처 요령 학습 및 지역사회 연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정신응급 개입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정신응급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먼저 정신응급 개입이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됐는지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역시 2019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 시도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와 자살 시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에 국가의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응급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 구급대원만으로 적절한 대처를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방편으로 24시간 365일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평일 주간에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정신응급 개입팀을 통해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출동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정신응급 개입이 생겨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신응급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응급 개입이란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개입팀이 현장에 출동해서 공동 대응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적 응급이란 어떤 걸까요? 바로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악화돼서 자신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응급 개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정신응급 개입팀의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 정신응급 개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위기 상황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위기 상황은 자해 혹은 자살 위험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타해 위험, 그 밖에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정신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응급 개입과 관련 있는 법들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란 정신질환자 혹은 주취자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 구조 9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 증상이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말하고 있으며 구급 활동에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법에서는 긴급구조 대상자의 위치 등을 어떤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정보 제공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구조 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구조 대상자란 자살 의사를 표현한 사람,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 위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위험이란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행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 및 소방은 자살 시도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에 연락처, 주소, 서비스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안내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안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및 소방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제공을 통한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신응급 개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주취자, 자살 시도자가 바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호조치 대상자인 정신질환자, 주취자, 자살 시도자에게 위험성과 급박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상자가 위험성과 급박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응급 입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 입원의 위험성 및 급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과 급박성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판단 기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은 크게 자해 위험성과 타해 위험성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해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위험한 장소에서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듯한 말을 하거나 자세를 취하는 행동, 농약과 같은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행위, 혹은 자신의 손목 등 신체 위험 부위의 자해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 차도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 등 위험 물건을 가까이 하는 위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망상이나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과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자살의 징후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 아사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자해 위험성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타해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등이 바로 타해 위험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 급박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야간 혹은 공휴일 등의 이유로
다른 방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급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해 및 타해 위험성과 급박성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보호조치 대상자인 주취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주취자 행위별 대응 절차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주취자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가를 권유하거나 필요시 연고자에게 인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만취자의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해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해야 하며 음주 소란 및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한다면 안정을 유도한 뒤 귀가 권유 혹은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주치 폭력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다면 형사 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주취자 연행 시 경찰서에 인계하며 경미 범죄에 한해서는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다면 지구대에서 석방하면 됩니다.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행패 및 소란 시에는 사법 처리하며 자해행위 우려가 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수갑 등을 사용하여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자타해 위험이나 정신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출동 의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서 배운 위험성과 급박성을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적용해 보도록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보니 정신응급 대상자가 허공을 보며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혼잣말을 하고 초조해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공격적인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현장에서 보시면 위험성과 급박성이 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대상자는 망상,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대상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으므로 급박성 역시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례 속 대상자는 위험성과 급박성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향하던 흉기가 대상자 자신에게 향할 가능성이 관찰된다면 그때는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에 이어 이번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응급개입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응급개입 대상자란 정신질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응급개입 대상자는 크게 정신질환자와 자살 시도자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조현병, 주요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현병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현병이란 사고의 장애, 망상,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 특징들을 보일까요? 주로 혼잣말을 하거나 실실 웃는 모습, 나를 죽이려고 한다와 같이 객관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뜬금없는 대답이나 일관성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노출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이며 외모에 관심이 없고 지저분한 모습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하게 조현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개인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응급개입 대상자 중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모든 일에 흥미 저하 및 우울감을 주 증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일까요? 주로 그들은 우울, 불안, 공허감, 절망감, 죄책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공허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말과 행동을 상당히 느리게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죠. 또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와 같은 말을 하는 등 모든 일에 의욕 및 흥미가 저하된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우울감이 쉽게 짜증을 내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주요 우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불면 또는 과다한 수면, 식욕 감퇴나 과식으로 체중 변화, 힘이 없고 피로하여 처진 몸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 중 하나인 양극성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란 조증과 우울 또는 우울증 상태가 번갈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장애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특징은 거만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흥분하면서 말을 빠르게 많이 하며 내가 하는 건 모두 성공하고 벼락부자가 된다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심하게는 과대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싼 물건을 쉽게 구입하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빚을 지는 등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 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 중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에 항상 술병이 많이 있고 충동 조절을 못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수일 동안 식사는 하지 않고 지속적인 음주만을 합니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인분들은 불분명한 언어 및 불안정한 보행을 하고 술을 끊더라도 금주 후 48시간 안에 손, 혀, 눈꺼풀에 심한 떨림, 메스꺼움 또는 구토, 발작, 일시적인 환각, 불안, 불면증 등과 같은 금단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 중 자살 시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란 죽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살 시도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관찰될까요? 자살 시도자는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듯한 말과 행동, 위험한 약물 과다 복용, 자해의 흔적, 이전에 잦은 자살 시도력, 예측할 수 없는 분노, 공격성, 불안정한 모습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자살 도구를 구입하거나 준비했을 때 자살 도구를 스스로 버리는 안전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여도 행동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와 같이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집에서 죽을 거예요와 같이 구체적인 자살 장소와 시기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응급 대상자들은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 척도를 활용하여 자타해 위험, 정신상태, 기능 수준, 지지체계의 4가지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타해 위험 영역은 현재 자타해 폭력 위험이 있는지, 최근 1년 내 자살 시도가 있었는지, 정신상태 영역에서는 현재 정신증 증상을 보이는지, 현재 기분장애 증상을 보이는지, 기능 수준 영역에서는 언어 기능이나 상호소통과 같은 의사소통에 손상이 있는지, 부주의, 주의 산만과 같이 주의나 지각 손상이 있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체계의 영역은 실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 친구, 기타 존재가 있는지, 현재 도움을 주지는 않으나 도움이 가능한 가족, 친구, 기타 존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표와 같이 A, B, C, D로 도출되는데요. 평가 결과가 A, 극도의 위기로 평가된다면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공조하여 정신과 응급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위기로 평가가 도출됐고 단순 폭력 상황이라면 경찰의 인계를 비위기로 평가가 도출되었고 과거 자살이나 자해 사건이 있었다면 정신과 외래 치료 및 전문기관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C 고위험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현재 자타해 위험은 없으나 과거 자타해 이력이 있고 정신과적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로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정신상태, 기능수준, 지지체계 결과를 고려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D주의로 평가되었다면 과거 자타해 위험은 있으나 현재 뚜렷한 정신과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과거 자타해 위험은 없으나 현재 의심되는 정신과적 문제나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출된 평가 결과 값보다 자타의 위험, 정신상태, 기능 수준, 지지체계, 각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을 평가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응급 개입이란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공동 대응을 통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에는 정신질환자, 주취자, 자살 시도자가 있으며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 역시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경찰의 자타의 위험성 및 급박성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인수 거부하는 상황도 급박성에 해당한다. 2번. 자의 위험과 타의 위험 모두 있어야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번. 위험성과 급박성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정신질환자를 인수 거부하는 경우 또한 급박성에 해당합니다. 위험성은 자해 혹은 타해 위험성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험성과 급박성 모두 해당돼야 응급 입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주치자 행위별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순 주치자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가 권유하며 필요시 연고자 확인을 한다. 2번. 자해 행위 우려가 있더라도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갑 등의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의식이 없는 만취자의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장구란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합니다. 자,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는 정신응급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응급 개입의 대상자와 상황을 알게 됨과 동시에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 시간엔 정신응급 개입 현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편 정신응급 개입의 이해에 이어서 2편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 교육을 맡은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2편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 배우게 될까요? 바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개입팀의 각 기관별 역할과 함께 5가지 정신과적 입원 유형 및 정신응급 개입 사례별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 업무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응급 대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및 소방은 평일 주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정신응급 개입팀에 출동 요청을 하면 됩니다. 출동 요청 후 응급 출동하여 대상자를 상대로 상담 및 평가를 통한 정신응급 개입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의 공동 대응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응급 개입 현장에서는 다양한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엔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절차 마지막 단계인 공동 대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의 공통 역할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최초에 출동한 기관이 정신응급 대상자의 소지품과 주변인을 통해 1차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1차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에 2차 신원 조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죠.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구 착용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통 역할에 이어 이번엔 경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정신응급 대상자의 신변 확보 등 초동 조치를 먼저 해야 하며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의 응급출동 의뢰도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 2차 신원 조회를 해야 하며 위험 도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필요시 경찰은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 활용하여 정신응급 대상자와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살, 자해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 등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경찰 장구를 활용하고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목전에 임박한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비교적 위해성이 높은 경찰봉, 방패, 전기 충격기 등의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하며 병원 이송 시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시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응급입원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보호자에게 인계 후 대상자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의 역할입니다. 소방은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평가를 통해 안정화시켜야 하며 응급 상황 시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소방도 필요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에게 응급출동 의뢰가 가능합니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 자살 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 음독을 했다면 복용 물질 종류와 복용량, 복용 시간을 확인하여 빠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응급 상황이 정리되고 이후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응급 개입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입니다. 정신응급 개입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소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정신응급 자살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평가, 대상자 장단기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응급출동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직역 간 역할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 관련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응급 대상자가 위험도구로 자타의 위험 행동을 하고 있고 설득하여도 진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응급 대상자가 위험 도구로 위험 행동을 한다면 경찰이 대상자의 위험 도구를 제거함으로써 자해 돌발 행동과 폭력 행위를 제지해야 합니다.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상담 중에 안전한 상황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응급 개입팀에서 경찰의 도움을 적극 요청하여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한 후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응급 대상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하다면 어느 직역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 대상자의 응급 입원을 위해 소방이 정신의료기관에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찰 또는 응급 입원을 위한 동의 및 이송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은 소방에 이송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응급 개입팀의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가 각기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 척도 평가 결과 및 자타해 위험성과 급박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이 함께 모여서 각 직역에서 도출한 판단 결과와 평가 기준 및 근거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때 각 직역에서 대상자와 상담 시 알게 된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정보 공유는 필수입니다. 즉, 세 직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 직역에서 다른 의견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각 기관별 역할에 이어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입원 방법입니다. 보호 입원은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행정 입원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입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응급 개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응급 입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에 자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자를 대상으로 상황의 급박성과 다른 방식에 의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와 경찰의 동의로 입원하는 유형이 바로 응급 입원입니다. 이때 경찰은 위험성과 급박성의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응급 입원에 동의하게 됩니다. 응급 입원의 절차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거나 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경찰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을 제외한 최대 72시간 응급 입원이 가능하며 72시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입원 유형으로 전환 혹은 계속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5가지 정신과적 입원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정신과 입원 치료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보호자 인계로 응급 상황이 종결된다면 추후 심리 지원과 정신응급 상황 방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응급 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전문가 상담,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만성화 예방, 생명 존중, 위기 대응, 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내 지역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도를 들고 식당에 침입한 40대 남성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누군가가 눈앞에 있다며 허공에 과도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경찰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정신응급 개입팀이 상담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담 및 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지만 현재는 치료 중단 상태이며 7년 전 부모님이 사망하고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중입니다. 경찰의 위험성 및 급박성을 충족하고 정신과적 위기 분류 평정 척도 결과 A, 극도의 위기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만으로 원만한 상담이 어렵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응급개입팀에게 출동을 요청하여 대상자 상담을 통한 안정화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해 혹은 타해 위험성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위험성 및 급박성 모두 해당되어 응급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 입원 후 퇴원 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죽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교량에 서 있는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가 있습니다. 교량에서 내려오지 않고 위태롭게 서 있으며 출동한 소방관만으로는 상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소방관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정신응급 개입팀이 상담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응급 개입팀이 설득하자 교량에서 내려와 상담이 가능하였고 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상담 중 부모와 연락이 되어 현장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살 시도자가 자살 시도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자살 시도자 본인이 입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모도 동의한다면 동의 입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한다면 부모의 신청으로 보호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꾸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보호자에게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겠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음주 후 파출소로 들어와 경찰관을 붙들고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사에 대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말하며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50대 남성 음주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현재 상황은 하루에 소주 1병 이상 계속해서 마시고 있고 25년 전 이혼 후 노모와 함께 생활 중으로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을 했던 병력이 있습니다. 식사 상태가 불량하지만 자타의 위험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라면 노모의 동의를 받아 동의 입원 진행이 필요하며 중독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필요성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안내하여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신변 확보, 구급차 동승 또는 추수 응급입원 의뢰서 작성을, 소방은 구조 및 구급,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대상자 이송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은 상담을 통한 위험도 평가 및 대상자 안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 있으며 응급 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하에 공휴일을 제외한 72시간 동안 입원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입원을 해야 한다면 다른 입원 종류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찰은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대상자의 위치, 성명,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파악할 수 없다. 2번. 소방은 대상자가 자살 시도를 한 경우 자살 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을 확인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3번.
정신응급 개입팀은 대상자 응급입원 시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대상자가 자살 시도를 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을 확인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자살 예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정신응급 개입팀은 응급입원 조력의 역할을 할 뿐 응급입원 의뢰서 작성은 경찰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대상자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의 위험이 있다면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입원 시켜야 한다. 응급입원은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자의 입원, 동의 입원과 같은 자의적인 입원이 권장됩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여 다른 정신과적 입원 유형이 불가능하다면 그땐 응급입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정신응급 개입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신응급 개입 상황에서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들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